나는 매끈한, 불쾌할 정도로 착한 어린아이였다. 1000페이지가 넘는 오펜하이머의 전기,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1장은 오펜하이머 자신이 스스로의 어린 시절에 대해 회고하는 이 한마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큰 어려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율리우스 오펜하이머는 꽤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어머니 또한 뉴욕의 아파트 건물 옥상에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할 정도로 성공한 화가였기 때문이죠. 그의 집은 유럽산 고급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고, 벽 곳곳에는 파블로 피카소, 렘브란트, 르누아르, 고 등 후기 인상파와 야수파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펜하이머 개인도 이 생활을 꽤나 만끽했던 것 같아요. 암석 수집, 시쓰기, 블록 쌓기 같은 고상한 취미를 즐겼고요. 그중 암석 수집의 경우에는 뉴욕 광물학 클럽 회원들 앞에 서서 강연을 할 정도로 높은 식견을 자랑했죠. 면단에 서면 머리만 겨우 빼꼼히 드러나는 아이가 다 큰 성인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꽤나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의 삶이 급변하기 시작한 건 20대가 되어서부터였습니다. 1922년 9월 하버드대 화학과에 입학했지만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요. 다음 학기가 넘어갈 즈음 물리학과의 대학원생 과목을 듣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거죠. 그는 자신이 물리학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물리학 책 15권의 제목을 나열하면서 이 책을 자신이 모두 다 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는 청원서를 심사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교수 중 한 명이 그가 이 책을 모두 읽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제목을 다 아는 것만으로도 그는 박사학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 고 빈정거릴 빌미만 준 행동이었지만 말이죠.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1920년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세계의 중심축은 유럽에 있었거든요. 미국이 지금처럼 초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된 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의 일이죠. 처음에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가서 실험물리학을 공부했지만 그의 성향과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걸렸고 심지어 지도교수였던 패트릭 블랙킷을 독살하려 하기도 했죠. 그가 사과 표면에 바른 물질이 청산가리였는지 아니면 구토가 나게 하는 정도의 물질이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말이죠. 그가 제대로 된 자기 길을 찾은 건 1926년부터였습니다. 당대에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던 닐스 보어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론 물리학 중심의 괴팅겐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건데요. 이곳에서 그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발휘하며 9개월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오펜하이머는 본격적으로 교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연구원으로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UC 버클리의 교수가 되어 자리를 옮겼죠. 학생들이나 대학 당국으로부터 꽤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차갑고 회전하지 않는 중성자별의 질량이 일정 상한치를 초과하면 중력 붕괴를 일으켜 블랙홀이 된다는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 줄여서 TOV 리미트를 발견하기도 했죠. 오펜하이머의 삶이 다시 한번 뒤바뀐 건 1939년 발발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였습니다. 미국은 전쟁 초기에는 이를 관망하는 상황이었는데요.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자 이를 계기로 다음 날인 1941년 12월 8일 참전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인 1942년에는 맨해튼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그로브스 장군은 기존의 연구소와는 별개로 실제로 원자폭탄을 설계하고 제작할 연구소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오펜하이머가 기존 연구소장들의 추천을 받아 이를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구원이자 리더로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해내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죠. 문제는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그가 스스로 수많은 정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죠. 자신이 만든 핵폭탄의 위력을 실감한 뒤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시 임기를 막 시작한 아이젠하워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냉전 시대의 경쟁국인 소련 전 지역에 수백 개의 핵폭탄을 떨어뜨리려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원자폭탄의 아버지가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걸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결국 미국 정부는 그가 전쟁 직후 군비 축소를 옹호했다는 점, 교수 재직 당시 유행하던 좌파 사상에 경도된 것은 물론 스페인 내전 당시 공화국군에 대한 모금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오펜하이머를 친소파로 몰아갔죠. 심지어 FBI는 그에 대한 8,000쪽이 넘는 증거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각종 불법 도청 기록과 거짓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지만 말이죠. 결국 그는 1953년 비밀정보 접근 권한을 빼앗겼고 이듬해인 1954년 4월 12일 오펜하이머 청문회를 거치며 보안 접근 권한마저 빼앗김과 동시에 모든 공직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오펜하이머는 이후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지내다가 1967년 후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한시도 빼놓지 않고 피어대던 담배가 원인이었죠. 보안 접근 권한 취소 철회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55년 만인 2022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나시고랭은 인도네시아 방식의 볶음밥을 말합니다. 나시는 밥이라는 뜻이고요. 고랭은 볶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볶음밥인 거죠. 오펜하이머는 평소 매운 음식을 굉장히 즐겼는데요. 특히 이 나시고랭을 유럽에서 공부하던 시절 네덜란드에서 맛본 뒤 아주 푹 빠졌다고 해요. 맛있는데?
그리고 이후 평생을 즐겨 먹은 요리 중 하나이자 친구 혹은 동료들에게 자주 해주는 요리가 되었다고 하죠. 문제가 있다면 오펜하이머의 나시고랭을 먹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네스티고리, 그러니까 끔찍하고 메스꺼운 요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펜하이머보다 이건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미안해.